거실에서 들려온 손녀의 목소리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쫓아내?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송두리째 찔렀습니다. 내 귀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나는 제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천사처럼 굴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웃음 뒤에 내가 몰랐던 진짜 속내가 숨어 있는 걸까?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국 듣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흘러나온 차라리 평생 몰랐더라면 좋았을 그 말 한마디를.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오후는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말입니다. 거실 창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스했고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주말 드라마가 한창이었습니다. 모처럼 일찍 퇴근한 아들 민준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는 며느리 유라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예쁘게 깎은 사과 한 조각을 하얀 자기 접시 위에 꽃처럼 돌려 담더니 그중 가장 붉고 탐스러운 조각을 포크로 콕 찍어 제일 먼저 제 입에 넣어주더군요. 어머니, 요즘 입맛 없으시다고 해서 제일 단 걸로 골랐어요. 맛있으세요? 목소리 톤은 또 어찌나 상냥한지 갓 피어난 목련꽃잎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 살가운 목소리, 아들 앞에서만 보여주는 그 계산된 미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시어머니인 척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사각하고 씹히는 사과는 분명 달았지만 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잘게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까끌거리고 아팠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그저 흐뭇하게 웃더군요. 역시 우리 유라가 최고야. 어머니한테 이렇게 잘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어머니, 복 받으셨죠? 복이라니. 그건 내 눈에만 보이는 신기루 같은 것이란다. 차마 뱉어내지 못한 말이 모골대를 치고 올라왔지만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제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만들어 놓은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배경처럼 존재하는 늙은 소품 같은 역할. 제가 조금이라도 표정을 굳히거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순간 이 완벽하게 짜인 연극에 금이 갈 테니까요.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저는 기꺼이 이 집의 유령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도 감정도 존재감도 없는 투명한 유령 말입니다. 하지만 유령에게도 기억은 있고 그림자에게도 마음은 있는 법입니다. 아들이 잠시 회사 동료의 급한 연락을 받으러 베란다로 나간 그 찰나의 순간 유라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지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니, 제가 시원하게 안마해 드릴게요라던 그 목소리와 손길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소파 한쪽에 더러운 벌레라도 앉은 듯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과일을 마저 깎던 그 손놀림은 기계적으로 변했고 입꼬리는 일자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몇 초의 정적이 제게는 한겨울 시베리아의 칼바람보다 더 시리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기를 나누던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데도 저는 외딴 섬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아이들이 여행 간 사이 저는 큰맘 먹고 밤새 푹 고아낸 사골 국물을 커다란 곰솥 한가득 담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민준이 어릴 때부터 이 사골 국물 하나면 밥 두 그릇은 뚝딱 해치우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곤 했거든요. 요즘 부쩍 야근이 잦아
새벽에 들어오는 아들 녀석의 푸석한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려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꼬박 이틀을 가스불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핏물을 빼고 끓어오르는 거품을 걷어내고 기름을 걷어내며 제 청춘을 바쳐 아들을 키워내던 그 시절처럼 말입니다. 유라는 두 손으로 공손히 솥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지요. 어머, 어머니. 이걸 어떻게 다 하셨어요? 온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네요. 정말 감사해요. 민준 씨 몸보신 제대로 시켜야겠네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여주는 내 사골국을 먹고 기운 차릴 아들을 생각하며 욱신거리는 허리의 통증마저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직 수거차가 오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허옇게 엉겨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들을 제가 밤새 고아낸 그 사골 국물이 다른 음식 찌꺼기들과 뒤엉켜 처참한 모습으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은 채 말입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발끝부터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 정성, 내 시간, 아들을 위하는 내 늙은 어미의 마음까지 통째로 더러운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솥뚜껑으로 그 애의 머리를 내리치며 따지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찌 사람이 되어 이럴 수 있느냐고, 내 아들에게는 그리도 살갑게 굴면서 등 뒤에서는 이런 끔찍한 짓을 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시멘트라도 부은 듯 땅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 아들은 과연 내 말을 믿어줄까? 아닙니다. 아들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머니, 유라가 그럴 리 없어요. 무슨 오해가 있겠죠? 당신도 참 사람 좋게 웃는 애한테 왜 그러세요? 혹시 상해서 버린 거 아닐까요? 결국 저는 또다시 이 집에 분란을 일으키는 착한 며느리를 질투하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고 말겠지요. 아들의 그 실망한 눈빛을, 저를 한심하게 쳐다볼 그 표정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척, 그 뚜껑을 도로 닫아버렸습니다. 내 마음의 뚜껑과 함께 그렇게 속으로만 골마 문드러지던 제 마음에 7살 손녀 서아의 그 한마디가 왕소금을 뿌린 겁니다. 제가 잠시 혈압약을 챙겨 먹으러 방에 들어가 누워있다 나온 그 잠깐 사이에 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묻는 것처럼 아무런 악의도 없는 그 맑은 눈으로. 엄마, 할머니는 언제 쫓아내? 유라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아이의 입을 손으로 가볍게 막으며 제 방문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쉿, 서아야. 그런 말은 할머니 안 계실 때 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뼈마디가 전부 분리되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실수가 아니라 평소 며느리가 제 등 뒤에서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그대로 배운 것이라는 끔찍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쫓아낸다는 그 끔찍한 단어가 아이의 입에서 저리도 쉽게 나올 정도라면 대체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란 걸까요? 저는 쫓겨날 존재였습니다. 이 집에서, 내 아들놈 집에서 그저 때가 되면 치워버려야 할 낡고 자리만 차지하는 가구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지난 세월 아들 하나 잘 되라고 새벽별 보며 시장에 나가 남의 가게 허드렛이라고 남들 예쁜 옷 사입고 놀러 갈 때 그 돈으로 아들 대학 등록금 대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평소처럼 아내의 온갖 아양의 웃음꽃을 피웠고
저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저녁상 위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마치 내 살점을 뜯어먹는 것처럼 보여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방으로 들어왔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천장이 빙빙 돌고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타는 듯한 갈증에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베란다 쪽에서 스마트폰의 희미한 액정빛과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곤조곤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릴까봐 발소리를 죽인 채 저는 홀린 듯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 말이 바로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국 듣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흘러나온 차라리 평생 몰랐더라면 좋았을 그 말 한마디를. 베란다의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독화살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친구와 나누는 그 목소리는 낮에 제게 말하던 살가운 톤과는 전혀 다른 경멸과 짜증이 노골적으로 배어 있었습니다. 아휴, 말도 마. 오늘 낮에 우리 서아가 사고 쳤잖아. 시어머니 듣는 데서 할머니 언제 쫓아내냐고 물어보는 거 있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눈치도 없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 뱀이 다리를 트는 것처럼 교활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뭐 어차피 시간 문제인데 뭘. 요즘 들어 부쩍 기력도 없어 보이시고 맨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니까 우리 남편이 슬슬 걱정하더라고. 내가 옆에서 계속 바람 넣고 있어. 어머니 편찮으신데 우리가 언제까지 모실 수만은 없지 않냐고. 전문 시설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효도라고. 처음엔 펄쩍 뛰더니 요새는 좀 솔깃한 것 같더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제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 뒤에서 온갖 모략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걱정 마. 저 노인네 집만 내 앞으로 넘어오면 바로 요양원 직행이야. 내 남편은 내가 하는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 이 집 명의만 어떻게 우리 앞으로 돌려놓으면 게임 끝나는 거지. 내가 그 사골 국 끓인 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 그 정성으로 돈이나 내놓으시지. 그딴 거 다 내다 버렸어.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소리, 피가 얼어붙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지만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끓여낸 사골국, 아들을 위한 내 마지막 사랑과도 같았던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닌 며느리의 비웃음 속에서 한 번 더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 제가 남편과 사별하고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번 돈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낸 내 유일한 성. 내 아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내 한 몸 부서져도 이 집만큼은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온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저 뱀 같은 것이 지금 내 집을,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방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자 며느리의 그 비웃음 섞인 얼굴이 떠올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 어머니 복 받으셨죠? 라며 해맑게 웃던 그 얼굴 위로 아들을 조종하는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며느리가 짜놓은 연극의 관객이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관객.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 저는 제가 지난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은 어느새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되어 제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김없이 지옥의 연극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유라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의 모습으로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어머니, 밤새 편찮으셨다면서요. 입맛 없으실까봐 일부러 누룽지 끓였어요. 어서 한술 드세요. 제 앞에 놓인 구수한 누룽지 탕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마치 독이 든 사발처럼 보였습니다. 저 부드러운 미소 뒤에 어젯밤의 그 잔인한 속삭임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 어머니가 입맛이 까다로우신데 당신이 끓여준 건 잘 드시잖아.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다버린 내 정성을 내가 모를 뿐이다. 이 말을 내뱉는 대신 저는 억지로 누룽지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수록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삼켰습니다. 지금 내가 무너지면 저것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애써 외면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제게 어머니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라고 말할 때 그 옆에서 유라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펴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용돈을 쥐어주는 날이면 유라는 어김없이 여보, 우리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는데 라며 한숨을 쉬었고 그러면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봉투의 두께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유라는 교묘하게 아주 천천히 아들의 생각과 판단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스스로 어머니를 소홀히 대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저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합리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저는 무력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아들에게 말한들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외로우셔서 그런지 예민해지셨네요. 유라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라는 대답만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철저히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수를 줄이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한 가닥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것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저 위선적인 목소리, 내 집을 빼앗고 나를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을 속삭이던 그 목소리를 붙잡아야만 한다. 그날 저녁 저는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 새로 바꿔주면서 보관한 것었지만 버리기 아까워 서랍 속에 가지고 있었지요. 화면을 넘기다 보니 녹음이라는 이름의 작은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잠시였습니다. 저는 이 낡고 투박한 쇳덩어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걸 들고 어떻게 그 뱀의 꼬리를 잡는단 말인가. 심리 밖에서도 보일 이 커다란 물건을 방문 앞에 귀를 대고 엿듣다가 마룻바닥 소리라도 내는 날엔 나는 그대로 끝장이었다. 그 애는 분명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제 사생활을 엿들으시는 거예요? 결국 모든 상황은 제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리석은 희망일 뿐. 저는 낡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껐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화면 위로 늙고 지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는 눈물 흘리는 억울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냥을 앞둔 늙은 암사자처럼 먹잇감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무턱대고 달려들지 않는 법입니다. 가장 먼저 적의 심장부에 닿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방문 앞에 귀를 대고 엿듣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었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담길 리도 만무하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라도 내는 날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는 더 치밀하고 더 대담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유라는 유독 그곳에서 통화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햇볕을 쬐며 식물을 돌보는 고상한 취미를 가진 척했지만 실상은 거실이나 안방보다 소리가 울리지 않아 자신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새어나가지 않을 거라 믿는 교활함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란다에는 며느리가 애지중지하는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값비싼 자태를 뽐내는 풍성한 호접난 화분이었습니다. 유라는 매일 아침 그 난초의 잎을 정성껏 닦아주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며 마치 자식 돌보듯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유라는 마음도 꽃처럼 예쁘다며 감탄하곤 했지요. 저는 그 화분을 볼 때마다 저 하얗고 우아한 꽃잎 뒤에 숨은 며느리의 검은 속내를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바로 저기다. 뱀의 심장은 바로 저 화분 속에 있었다. 계획은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저 화분 안에, 저 하얀 꽃잎과 푸른 잎사귀 아래 진실을 담을 나의 귀를 숨겨두는 겁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가장 완벽한 잠입.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두려움보다 지독한 희열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부탁해 아주 작은 초소형 녹음기를 하나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치매 예방 강의를 듣는데 강사님 말씀을 다 기억하기가 힘들어 녹음이라도 해야겠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아들은 우리 어머니 공부도 하시고 대단하시다며 아무 의심 없이 다음날 바로 손톱만 한 크기의 까만 녹음기를 사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작고 차가운 물건을 손에 쥐고 마치 독립군의 밀정이라도 된 듯 심장이 뛰었습니다. 실행의 날은 며느리가 백화점 VIP 쇼핑 행사에 간 날로 잡았습니다. 오후 내내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아들마저 출근하고 텅 빈 집, 저는 녹음기와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물건을 놓고 다시 돌아오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아들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지? 온갖 불길한 상상이 꼬리를 물었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의 호접란은 오늘도 우아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고상한 취향을 자랑하듯 화분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조약돌들이 가지런히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초소형 녹음기 또한 마치
제 운명을 아는 듯 까만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다. 동화되는 것이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화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뛰었지만 제 손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저는 화분 위에 검은 조약돌 몇 개를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작고 까만 녹음기를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의 돌멩이인 것처럼 다른 조약돌들 사이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이크 구멍이 위를 향하도록 그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도록. 그런 다음 걷어냈던 다른 조약돌들로 그 주변을 자연스럽게 감싸며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수십 개의 검은 조약돌 사이에 섞여 있는 또 하나의 검은 돌멩이. 이제 누가 보아도 심지어 매일같이 이 화분을 들여다보는 며느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시어머니의 피 맺힌 한과 복수의 칼날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알아챌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덫은 놓였고 사냥꾼은 그저 뱀이 스스로 덫 안으로 기어들어와 독을 뿜어낼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방으로 돌아온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들 민준이가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흙빛이 되어 일찍 퇴근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의 어깨를 쓸어주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과일을 깎던 며느리가 칼을 도마 위에 탁 하고 내리치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지금 피곤하대잖아요. 좀 쉬게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가 자꾸 말 거시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아들은 아니야, 괜찮아라며 제 손을 잡았지만 며느리의 그 싸늘한 말투에 이미 분위기는 얼어붙은 뒤였습니다. 저는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걱정한 것뿐인데 저는 또다시 아들을 괴롭히는 눈치 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익숙하게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낮에 그 일 때문에 쌓인 불만을 터뜨리려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 방에서 베란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화분 속에 숨겨진 나의 작은 귀가 지금 모든 소리를 담아내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곧 뱀은 스스로 독을 뿜어낼 것입니다. 여보세요? 나야. 아, 정말 미치겠어. 역시나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노인네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아? 눈치도 없이 남편 피곤해 죽겠다는데 옆에 앉아서 계속 주물럭거리고 내가 한마디 했더니 아주 날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더라니까. 내가 이 집에서 왜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해? 정말 하루라도 빨리 저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어. 숨막히는 독백이 이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결정적인 한마디가 필요해. 그래서 말인데 그 요양원 알아봤다는 거 어떻게 됐어? 응, 그래. VIP 병동 있는 곳으로.
내 남편한테는 최고급 시설이라 어머니한테 더 좋은 거라고 둘러대면 돼. 이 집만 어떻게 구워 삶아서 내 앞으로 돌려놓으면 그날로 바로 짐 싸서 보내버릴 거야. 지긋지긋해, 정말. 다음 날 새벽, 저는 유령처럼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밤새 이슬을 머금은 난초 화분 앞에 쪼그려 앉아 어제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숨을 멈춘 채 수많은 검은 조약돌 사이에서 미세하게 다른 질감을 가진 저의 작은 무기를 찾아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손에 쥔 저는 흐트러진 돌멩이 몇 개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전리품과도 같은 그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젖은 손을 닦을 겨를도 없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며느리가 쏟아냈던 모든 도끼 어린 말들이 잡음 하나 없이 선명하게 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안도감과 곧 닥쳐올 폭풍에 대한 비장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내 손안에 저장된 녹음 파일은 단순한 음성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낼 비수이자 내 아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거짓의 장막을 찢어버릴 진실의 칼날이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내가 쥐었습니다. 하지만 칼을 쥐었다고 해서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잘못 휘두르면 내가 먼저 베이거나 가장 지키고 싶었던 내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전보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제 앞에서 상냥한 며느리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제 그 연기를 보고 있노라면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어머니의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기력 없는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자주 한숨을 쉬고 입맛이 없다며 식사도 깨작거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제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자신의 계획대로 점점 시들어간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언뜻 감추지 못하는 만족감과 함께 저러다 빨리 가셔야 할 텐데 하는 지겨움이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경멸의 시선을 제 복수심의 연료로 삼아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을 키워나갔습니다. 동시에 저는 더 완벽한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드러내야 가장 효과적일까?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스스로 각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냥 이 녹음 파일을 지금 당장 아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입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겠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만든 저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걸 녹음까지 하셨어요? 라며 비난의 화살을 제게 돌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는 더 완벽한 판을 짜야 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진실을 갈구하게 만들고 제 손으로 직접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부재, 그리고 아들과 나 단둘만 남는 시간. 바로 그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마치 하늘이 제 편을 들어주기라도 한 것처럼 제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유라는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일본 온천 여행 다녀와도 될까? 결혼하고 한 번도 친구들이랑 여행 간 적 없잖아. 딱 3박 4일만. 응? 아들 민준이는 잠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다고 계속 신용을 했으니
저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착한 만큼이나 귀가 얇은 녀석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애교 섞인 조르기에 금세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유라 스트레스도 좀 풀어야지. 어머니, 괜찮으시죠? 제가 옆에서 잘 모실게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녀와야지. 젊었을 때 친구들이랑 좋은 구경 많이 해둬야 한단다. 제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냘팠지만 제 심장은 승리의 북소리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됐어. 바로 이거야. 저 뱀이 스스로 굴을 비워주는구나. 며느리가 없는 3박 4일. 그 시간은 제게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현관문 앞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나온 유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없는 동안 식사 잘 챙겨 드셔야 해요. 민준 씨한테 신신당부해 놨어요. 혹시 아프시면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금방 다녀올게요. 그 위선적인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니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재밌게 놀다 오렴. 선물 사올 생각은 말고. 그 말을 하는 제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며느리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저와 아들 단둘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짜놓은 연극의 막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은 제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주고 입맛이 없을 거라며 직접 흰죽을 끓여다 바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떠먹여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이 착한 내 아들을 내가 지금 속이고 있구나. 곧 이 아이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끔찍한 진실을 제 손으로 안겨줘야 하는구나. 하지만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골마 터지기 직전의 종기는 아프더라도 반드시 째내야만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저는 아들을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며칠 사이 더 헬쑥해진 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내일 아침엔 무조건 병원에 가요. 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제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어렵고 가장 아픈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곧 닥쳐올 폭풍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아무래도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 아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집은 왜요? 보다시피 내 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구나. 언제까지 너희에게 짐이 될 수는 없지. 이 집을 정리해서 나는 조용한 시골 요양원으로 들어가고 남은 돈은 너희에게 다 주마. 그걸로 너희는 더 넓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가거라. 유라도 더는 나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고 너도 내 가정에만 집중할 수 있을 테니 그게 모두에게 좋은 길이다. 제 말은 아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겁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요양원이라니요, 집을 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기에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불효자식이라 그러시는 겁니까? 아들의 그 격한 반응에 저는 오히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이런 녀석이었지. 며느리의 거짓말에 눈이 가려졌을 뿐 그 심성은 결코 썩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아들의 마음을 찔러야 했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거야. 내 아내 유라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겉으로는 내색 안 해도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없어져야 내 아내도 편하게 발 뻗고 잘 게 아니냐? 나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편히 쉬고 싶구나. 내가 내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다오. 저는 일부러 유라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녀가 희생자인 척 포장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결정의 원인을 며느리에 대한 어머니의 미안함으로 받아들이게끔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아내에 대한 믿음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는 아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저 또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수만 남았습니다. 제 제안에 기뻐하는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아들의 마음속에 어머니보다 아내와 재산이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만약 아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제 곁을 지키려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마주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에 제 휴대폰을 쥐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아는 중개인 번호가 있다. 내가 직접 전화해서 이 집을 내놓는다고 말하거라. 휴대폰을 받아든 아들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판도라의 상자는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제 인생 가장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들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되는 듯 차마 받아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소리 없는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제발, 어머니, 제발 멈춰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시키지 마세요.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제게로 전해져와 제 심장도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에게 이토록 끔찍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제 자신이 악마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어서.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향한 마지막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내 아들아, 올바른 선택을 하거라. 이 어미를, 내 뿌리를 버리지 말거라. 아들은 결국 천근만근 같은 손을 들어 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망설이며 맴돌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의 보금자리는 사라지고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떠나고 자신에게는 큰 돈이 생긴다. 그 지독한 유혹과 태산 같은 죄책감 사이에서 아들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나직이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뜻이 정그러시다면 따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바닥을 뚫고 더 깊은 나락으로 빛 한 점 없는 심연으로 추락했습니다. 결국 내 아들은 재산과 아내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의 효심도 며느리의 거짓된 연기와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차가운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소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마지막 미련과 기대를 제 손으로 끊어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처절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너도 나도 그리고 내 아내 유라도 모두 행복해지는 길이지. 제 말에 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겠지요. 아니, 어쩌면 어서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초조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중개인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야 할 게 있다. 내가 그토록 천사라고 믿는 내 아내가 이 늙은 어미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지 내 귀로 직접 확인해야지.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할 게 아니냐. 저는 아들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다른 손으로 제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그 작고 까만 돌멩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제가 며느리의 화분 속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손바닥 위에 작고 까만 기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곤충이라도 되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녹음기의 작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들어보거라, 아들아. 내 아내의 진짜 목소리다. 아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손바닥 위에 그 작은 기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아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아, 정말 미치겠어. 짜증이 가득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손바닥 위의 녹음기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노인네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아? 눈치도 없이 남편 피곤해 죽겠다는데 옆에 앉아서 계속 주물럭거리고 내가 한마디 했더니 아주 날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더라니까. 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려던 비명이 목구멍에 걸려 기이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의 입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노인네라 칭하며 집을 빼앗아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겠다는 끔찍한 계획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효도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실은 어머니를 내쫓기 위한 아내의 치밀한 계략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요양원 알아봤다는 거 어떻게 됐어? 응, 그래. VIP 병동 있는 곳으로. 내 남편한테는 최고급 시설이라 어머니한테 더 좋은 거라고 둘러대면 돼. 이 집만 어떻게 구워 삶아서 내 앞으로 돌려놓으면 그날로 바로 짐 싸서 보내버릴 거야. 지긋지긋해, 정말. 녹음기를 쥔 아들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 때문에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질 뻔한 것을 제가 겨우 붙잡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이 뒤엉킨 처절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아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제 앞에서만 유독 살갑게 굴었던 모습,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자신을 조종했던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아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의문이 풀리는 동시에 그가 믿었던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은 제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제가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제가 귀머거리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저런 악마 같은 계집의 말만 믿고 어머니 속을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 저는 차마 무너져 내린 아들을 일으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손으로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진실의 목소리는 이토록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내 아들은 영원히 거짓의 감옥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연민이자 이 지옥 같은 연극을 제 손으로 끝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는 한동안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내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 한마디를 수십 번, 수백 번 되뇌며 마치 죄인이 고해성사를 하듯 통곡했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무릎을 적셨지만 저는 차마 아들을 일으켜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나 값싼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옥은 내 아들이 온전히 제 발로, 제 힘으로 걸어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그 어떤 거짓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저 말없이 제 앞에 무너져 내린 아들의 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내,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정,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 그 모든 것이 저 작고 까만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몇 마디 말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한참을 짐승처럼 울던 아들이 이윽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고개를 든 아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들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잔인한 거짓의 증거가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의 텅 빈 눈동자 위로 과거의 사건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년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낡은 보청기를 바꿔드려야겠다며 몇 달간 비상금을 따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드라마 소리도 잘 안 들리신다면서요. 제가 이번에 제일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라며 웃던 아들의 얼굴이 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며느리 유라가 거실에 앉아 최신형 명품 가방이 실린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옆에 앉자 유라는 제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제 신경을 정확히 겨냥하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나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 당신이 사주는 거면 뭐든 좋지만 이건 정말 내 꿈의 가방이야. 아들이 제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자 유라는 아들의 팔에 매달리며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는 좋은 거 해드려도 잘 모르시잖아. 비싼 거나 싼 거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실걸? 그냥 우리가 행복하고
당신이 내 기분 맞춰주는 게 진짜 효도야. 어머니도 그걸 더 바라실걸? 저는 그때 그저 며느리의 철없는 투정이라 어리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아들의 효심과 재산을 교묘하게 훔쳐내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보청기 대신 며느리에게 그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어머니,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보청기는 내년에 꼭 해드릴게요. 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내가 나한테 하는 말투가 조금 날이 서 있는 것 같구나. 내가 혹시 뭘 서운하게 한 건 아닐까?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라가 그럴 애 아니에요. 또 예민하게 구시네. 여자들끼리라 그런가.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저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아들의 눈빛에서 읽히던 것은 저를 향한 불신과 아내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귀찮아하는 짜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그 말이, 그 눈빛이 며느리의 칼날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지금 아들은 바로 그 순간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파, 저 식탁, 저 텔레비전. 아내와 함께 웃고 떠들었던 모든 공간들이 이제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역겨운 무대처럼 보일 터였습니다. 아들의 눈길이 베란다의 호접난 화분에 가 닿았습니다. 며느리가 애지중지하던 바로 그 화분. 아들은 홀린 듯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듯 그 화분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하얀 자기 화분은 산산조각이 나고 흙과 검은 조약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이 마치 지금 아들의 마음 같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부서진 화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공허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배신당한 남편의 차가운 분노와 어미를 지키지 못한 아들의 시퍼런 결심이 지옥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다가와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칼은 아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하다는 말씀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직하게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속아 넘어간 세월이 어머니께서 홀로 고통받으신 시간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이대로는 잠을 잘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진 화분 조각을 치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폭풍을 기다리는 고요한 바다처럼.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은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 잔인한 복수의 순서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아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지독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마치 심판의 날을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삐삐삐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여보. 나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깃털처럼 가볍고 명랑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곧 닥쳐올 지옥의 서곡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 유라는 면세점 쇼핑백을 주렁주렁 매달고 커다란 캐리어를 끌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산산조각이 난 채 흙과 조약돌을 흩뿌리고 있는 화분을 보고는 값비싼 명품 구두를 조심스럽게 벗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집안 꼴이 왜 이래? 내가 없으니까 집이 아주 엉망이네. 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여보는? 유라의 말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남편 민준이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달려나와 쇼핑백을 받아들고 고생했다며 어깨를 주물러 주었을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준이는 마치 얼음으로 깎아 만든 조각상처럼 굳어 싸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그 서늘하고 낯선 분위기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기야, 나왔는데 왜 아는 척도 안 해?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는 어디 편찮으셔? 내가 없어서 삐쳤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유라의 얼굴을, 새로 사입은 화려한 원피스를, 손에 들린 번쩍이는 쇼핑백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혹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쳐다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유라는 그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에 오싹함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민준의 팔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내 몸에 대지 마.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유라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무섭게. 나 뭐 잘못했어? 아들은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고 까만 물건 하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화분 속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유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김유라 씨. 아들은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호칭의 변화만으로도 유라의 얼굴에 불안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당신이 매일같이 정성껏 돌보던 그 예쁜 난초 화분 속에서 나온 겁니다. 당신이 일본 온천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동안 이 작은 물건이 내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뭔데? 누가 남의 화분에 그런 걸 넣어도? 당신 나 의심하는 거야? 아들은 대답 대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아, 정말 미치겠어. 그 노인네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아? 이 집만 어떻게 구워 삶아서 내 앞으로 돌려놓으면 그날로 바로 짐 싸서 보내버릴 거야. 지긋지긋해 정말. 거실에는 유라 자신의 목소리가, 그녀의 추악한 속내가 담긴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핏기가 가신 얼굴로 녹음기와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파르르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 아니야, 저건 오해야, 여보.
누군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내 목소리를 흉내내서 조작한 거야. 세상 무서운 거 알잖아. 믿어줘, 응? 유라는 다시 아들에게 매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오해? 조작? 아들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지독한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듣는 제 심장이 다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 내 지난 시간들이 전부 오해였지. 내가 눈뜬 장님이었고 귀머거리였어. 내가 내 등 뒤에서 내 어머니 가슴에 칼을 꽂는 동안 나는 바보같이 내가 천사인 줄만 알았으니까. 내가 내 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처박을 때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어머니 보청기 사드릴 돈으로 내 명품 가방을 사주면서도 그게 널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라 믿었으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유라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뚝 그치고 도끼 어린 눈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래, 다 저 늙은 노인네 때문이야. 저 노인네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한 거지? 어머니, 어떻게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이 집 들어와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당신 냄새나는 반찬이며 잔소리며 다 참아줬더니 이제는 녹음까지 해서 날 내쫓으려고 해? 그때까지 조용히 서 있기만 하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거실을 내리눌렀습니다. 얘야, 내가 진짜 불행이 뭔지 아직 모르는구나. 제 차분한 목소리에 유라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은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민준아, 저것이 내 집을, 내 아비가 내게 남겨준 이 집을 빼앗으려 했다.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 했다. 그런데도 너는 저것을 내 아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제 말은 아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아들의 눈빛에서 모든 미련과 연민이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유라의 캐리어를 거칠게 잡아끌어 현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쇼핑백들이 터지며 값비싼 화장품과 옷가지들이 복도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유라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끌었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내 어머니 집에서 나가. 싫어. 못 나가. 여긴 내 집이기도 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유라는 발악하며 버텼지만 분노로 가득 찬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유라를 현관 밖으로 거의 내쫓다시피 밀어냈습니다. 내가 한 건 희생이 아니라 사기야. 내 인생과 내 어머니의 인생을 통째로 속인 꽃뱀이라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내 주변에 나타나면 그땐 이 녹음기가 경찰서로 가게 될 거다. 이건 명백한 존속 사기 미수니까. 변호사랑 얘기하게 될 줄 알아.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유라가 악을 쓰며 민준 씨, 문 열어.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외치고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내 그 소리도 경비원의 목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모든 폭풍이 끝난 뒤 문이 닫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악다구니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지자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등지고 서 있는 아들의 넓은 등을, 그 축 처진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산산조각난 화분과 흩어진 흙, 그리고 쫓겨난 여자가 남긴 값비싼 쇼핑백과 어지럽게 널려 있는 그녀의 흔적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창고로 가더니 묵묵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들은 깨진 화분 조각들을 하나씩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빗자루가 바닥을 쓰는 소리만이 집안의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단순히 바닥을 치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지난 세월들의 거짓들을, 제 가슴에 박혔을 상처의 파편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쓸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자기 조각 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아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이 제게 상처를 줬던 자신의 말이 그 파편 위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겠지요. 청소를 마친 아들이 천천히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쉰이 다 되어가는 아들이 늙은 어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눈을 막고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가정이 완벽하다는 허상에 취해 어머니께서 홀로 얼마나 깊은 지옥 속에서 고통받으셨는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보청기 사드릴 돈으로 그 사람 명품 가방을 사주면서도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사람 말투가 이상하다고 하셨을 때 제가 오히려 어머니를 타박하며 그 사람 편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제 눈앞에서 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이 저를 위한 배려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어머니의 그 깊은 속을 얼마나 새까맣게 태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뼈를 깎는 후회와 진심 어린 참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은 아들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넓은 등을 제 거친 손으로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다. 일어나거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차가운 바닥이 아니라 이 어미의 옆자리다. 내가 눈이 멀었던 것은 내 심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 순하고 정이 많아서였을 뿐. 이 애미가 너를 그리 키웠으니 그 또한 내 탓이 없다고는 못할 게다. 사람 보는 눈까지 가르쳐주지 못한 내 잘못도 크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 내 자리로 돌아오너라. 저는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주 선 아들의 얼굴은 눈물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맑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들이 어린 시절 상처나 울던 그때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등을 토닥여주는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축축하고 음산한 기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그 냄새는 사라지고 어색하지만 맑고 깨끗한 기운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부엌에 서서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가 마치 우리 모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밥을 넘기는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찌개가 옛날 맛이랑 똑같습니다. 맛있으면 됐다. 많이 먹어라. 그것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한 그릇의 밥 안에 우리의 미안함과 용서와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말이 줄었지만 대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제 방에 들러 제 안부를 물었고 주말이면 제 손을 잡고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내던져 깨져버린 화분 자리에는 아들이 며칠 뒤 새로 사온 작은 소나무 분재가 놓였습니다. 화려하고 키우기 까다롭지만 속은 텅 비었던 난초와는 달리 묵묵하고 사시사철 푸른 그 소나무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은 이 벽돌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이었습니다. 제 진짜 집은 바로 아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한때 그 집은 거짓의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낯선 여인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서로의 온기만이 남은 진짜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깨져버린 난초 화분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와 무너진 세월은 되돌릴 수 없겠지요. 제 마음에도 아들의 마음에도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도 새살은 돋아나고 새로운 씨앗은 뿌려지는 법입니다. 저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 모자에 남은 날들은 아마 더 단단하고 굳건할 겁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토록 잔인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살갗을 찢는 아픔 없이는 뼛속까지 파고든 종기를 도려낼 수 없는 법이니까요. 제 손으로 녹음기를 숨기던 그날의 저는 어쩌면 며느리가 아닌 제 아들의 마음에 든 악성 종양을 도려내던 외가 의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모자의 진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배신과 상처, 그리고 뒤늦은 후회와 용서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아들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거나 어머니처럼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닌 그 후의 선택입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는 우리의 내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뒤늦게나마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아픈 사과를 보듬어 안아주어야 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맺힌 상처의 작은 위로가 되고 용기를 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